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나간 모임 자리,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연신 즐겁다는 듯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새로 산 자동차 이야기, 혹은 어제 먹었던 맛집 이야기를 늘어놓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은 그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자꾸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즐거워 보이려 애쓰는 걸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대화들이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인간은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리지어 소음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즐거워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껴야만 할까? 만약 이런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뇌의 심연을 탐구하는 심리인사이드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겪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소외감, 그 깊은 고독은 사실 여러분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하게 설계되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얕은 물가에서 노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깊은 심해를 탐험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5년차 전략가이자 작가인 제가 뇌과학과 심리학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를 1시간에 걸쳐 아주 깊게 파헤쳐 드릴 거예요. 이 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더 이상 왜 나는 이럴까라고 자책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깊은 뇌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깊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뇌 속으로 아주 깊은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은 뇌의 해상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심리학적으로 감각정보 처리 민감도가 매우 높은 기질을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TV를 볼 때 옛날 브라운관 TV로 보는 것과 최신형 8K 초고화질 TV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브라운관 TV로는 배우의 표정 정도만 대략 보이지만 8K TV로는 배우의 모공 하나, 눈동자에 비친 조명의 형태, 심지어는 미세한 근육의 떨림까지 다 보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뇌가 바로 이 8K TV와 같습니다.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이들은 상대방이 내뱉는 단어만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미세한 눈동자의 움직임, 목소리의 떨림, 단어 사이에 아주 짧은 침묵, 심지어는 상대방이 오늘 겪었을 법한 감정의 찌꺼기까지 한꺼번에 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보가 워낙 고화질로 들어오다 보니 뇌는 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하죠. 여기서 그 지독한 외로움의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몰 토크의 비효율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스몰 토크는 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데이터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말했을 때 일반적인 뇌는 네, 그러네요 라고 답하며 뇌를 휴식 상태로 둡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뇌는 그 찰나에 이런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날씨가 좋다는 건 기압이 안정됐다는 뜻이고 이건 사람들의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겠지.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굳이 이 뻔한 사실을 나에게 확인받으려 할까? 아, 지금 이 어색한 공기를 깨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저 사람이 만족할까? 고작 날씨 이야기 하나에 뇌의 전두엽이 풀가동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대화가 10분, 20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금방 방전되어 버립니다. 남들은 수다를 떨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사람들과 있으면 있을수록 기가 빨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슈퍼컴퓨터 같은 뇌로 지뢰찾기 게임을 3시간 동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에너지가 아깝겠어요. 주변에서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서 피곤해. 적당히 좀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실에 대한 정밀도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흔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분위기를 못 맞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예요. 여러분은 분위기를 너무 잘 맞춰서 탈인 겁니다. 상대방의 가식, 대화 속에 숨겨진 의도,
모순된 논리들이 여러분의 뇌에는 필터 없이 다 걸러져 들어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진실의 틈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거짓 웃음을 짓거나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치는 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요. 제 구독자 중에 지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한 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아주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늘 웃는 얼굴로 분위기를 맞췄죠. 하지만 지한 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불도 켜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지한 씨가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작가님,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2명인 것 같아요. 한 명은 열심히 리액션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 광경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라고 차갑게 분석해요. 그 괴리감이 너무 커서 가끔은 내가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지한 씨의 뇌는 사실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지한 씨의 뇌가 처리하는 맥락의 층위가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을 뿐이죠. 지한 씨가 느꼈던 그 고립감은 사회성 결여가 아니라 자신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지적 영양 실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람들과 섞이기 힘든 뇌가 사실은 인류의 생존을 결정지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든 인간이 스몰 토크를 즐기고 하하 호호 웃기만 했다면 우리 인류는 아마 수만 년 전에 멸종했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왜 진화는 우리에게 이런 지독하게 외롭고 깊은 뇌를 선물했을까요? 그 소름 돋는 진화학적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외로움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도파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알림, 15초짜리 쇼폼 영상,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를 즉각적으로 자극하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즉 딥싱커들의 뇌는 조금 다른 지점에 보상 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일레이 나론의 연구에 따르면 깊이 생각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도파민이 주는 짧고 강렬한 쾌감보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주는 잔잔하고 깊은 몰입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도파민이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게 만든다면 아세틸콜린은 더 깊게, 더 정확하게를 지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이 최신 트렌드에 열광하며 왁자지껄 떠들 때 혼자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밤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에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너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더 밀도 높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중이죠. 다만 그 즐거움의 주파수가 남들보다 훨씬 낮고 깊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결국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이죠. 실제로 심리학에는 반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건 분명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반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뇌는 단순히 걱정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세상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중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멍하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자는 진흙탕 속을 뱅글뱅글 도는 바퀴와 같고 후자는 심해 속에서 보물을 찾는 잠수정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해지기 위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평온에 도달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생각 좀 그만해라는 주변의 조언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은 멈춰야 할 습관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생존 방식이니까요. 어느 중견기업의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30대 중반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민수 씨는 팀원들 사이에서 성격은 좋지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사건은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에 일어났죠. 팀원들이 근처 맛집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요즘 유행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랑 이어질 것 같다. 어제 그 장면 봤냐? 진짜 소름 돋더라라며 대화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때 민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타인의 연애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낄까? 이건 진화적으로 부족 내의 짝짓기 상태를 파악해서 자신의 생존 전략을 짜던 본능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건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대화에서 이탈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물었죠. 민수 씨는 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민수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의 편집 방식이 시청자의 심리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피식 웃으며 민수 씨는 역시 기획자네. 뭘 그런 것까지 생각해. 그냥 즐겨라며 대화의 주제를 돌려버렸죠. 민수 씨는 그 순간
아주 익숙하지만 아픈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역시 나는 이들과 섞일 수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본질을 따지려 들까? 라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죠. 하지만 민수 씨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기획회의에서 팀원들이 아이디어가 막혀 쩔쩔매고 있을 때 점심시간에 시청자의 심리 조작 방식을 고민했던 민수 씨의 통찰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그의 외로웠던 점심시간이 사실은 팀 전체를 구원할 창의성의 용광로였던 셈입니다. 이제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진화는 민수 씨 같은 사람들을 멸종시키지 않았을까요? 인류학자들은 이를 감시자의 가설로 설명하곤 합니다.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사나운 맹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적대적인 이웃 부족까지. 이때 부족 전체가 모닥불 주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워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무리에서 살짝 떨어져 어둠 속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바람에 섞인 낯선 냄새, 평소와 다른 새들의 울음소리를 감지해야 했죠. 이 감시자들은 부족원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 때 그 즐거움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화될 수 없었죠. 그들의 뇌는 항상 혹시 모를 상황과 보이지 않는 위협을 스캔하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그들은 분명 외로웠을 겁니다. 동료들이 고기를 나눠 먹으며 유대감을 쌓을 때 그들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홀로 깨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 명의 깊은 생각과 예민한 감각이 부족 전체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소외감은 여러분의 유전자에 각인된 이 고귀한 감시자의 본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집단 전체를 위해 깨어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는 뇌를 가진 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에너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남들보다 정보를 몇 배로 처리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무리하게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 하기보다 꼭 필요한 자리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뇌를 쉬게 해주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고의 안전벨트를 매세요. 생각이 너무 깊게 빠져들어 부정적인 반추로 이어질 것 같을 때는 의도적으로 신체 감각을 깨워보세요.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는 식이죠. 이건 사고를 멈추는 게 아니라 잠시 엔진을 식혀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나만의 기록 저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휘몰아치는 수많은 통찰을 뇌에만 가두어 두지 마세요.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뇌의 인지적 하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히는 순간 그 생각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능이 아주 높거나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친구가 많아지면 행복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통계적 사실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이 발이 넓고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2016년 영국의 심리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화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와 노먼 리가 15,000명의 성인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타인과 더 자주 교류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능지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들은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릴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거든요. 이를 학계에서는 행복의 사바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조상들이 살던 사바나 초원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 밀집된 공동체가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현대적인 환경, 즉 혼자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훨씬 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잦은 사교 활동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집중해야 할 고도의 지적 목표를 방해하는 노이즈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이 시그마라는 개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통계학에서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죠. 보통 지능이나 사고의 깊이가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들을 하이 시그마 영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외로운 건 단순히 숫자가 적어서만이 아니에요. 정보 처리의 해상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며 저 연예인 웃기다라고 말할 때 하이 시그마의 뇌는 그 연예인의 리액션이 연출된 방식, 그 프로그램이 노리는 타깃 시청층의 심리, 그리고 그 농담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력까지 동시에 계산합니다. 대화의 주파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은 100MHz로 송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5지급의 대역폭으로 수신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핵심은 닿지 않고 겉핥기만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말해봐야 뭐해?
어차피 이해 못할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입을 닫게 되고 그것이 지독한 고립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며 공부만 해서 사회성이 없다거나 성격이 까칠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회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타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 귀신같이 알아채죠. 문제는 너무 잘 알아채서 탈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가식이나 논리적 허점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 대화에 장단을 맞춰주는 게 에너지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상호작용에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30대 후반의 연구원 지훈 씨는 얼마 전 1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죠.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누구는 차를 바꿨고, 누구는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서 극심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밉거나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의 대화 주제가 지훈 씨의 뇌를 전혀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너는 요즘 어때라고 물었을 때 지훈 씨는 자신이 요즘 몰두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나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그냥 똑같지, 바쁘게 살아 라고 대답하고 말았죠. 그날 밤 지훈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들과 있을 때 더 외로울까? 지훈 씨가 느꼈던 건 바로 지적 결핍이었습니다. 육체가 배고픈 것처럼 깊이 생각하는 뇌는 밀도 높은 대화에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지적 소외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 대화의 목적을 분리하세요. 모든 대화에서 깊은 통찰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어떤 자리는 그냥 정서적 유대를 위한 자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논리가 빈약하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목적을 재정의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나만의 지적 부족을 찾아 나서세요. 오프라인 인맥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은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의 깊은 사고가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전문적인 포럼, 혹은 깊이 있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여러분의 5지급 주파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외로움은 놀라움으로 바뀔 겁니다. 세 번째, 번역가의 태도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기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고차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단지 지능의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훨씬 더 다루기 힘든 마치 형벌과도 같은 능력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공감의 과부하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공감 능력이 좋아라고 칭찬하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감은 때로 축복보다는 형벌에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마음이 여려서일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뇌 속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것을 직접 겪는 것처럼 뇌의 똑같은 부위를 활성화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뇌에서 감정 정보를 처리하고 신체 감각과 연결하는 섬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섬엽의 연결성이 매우 조밀합니다. 즉, 남들에겐 그저 남의 일인 사건이 여러분의 뇌를 거치면 나의 신체적 통증이나 강렬한 감정의 파도로 증폭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보거나 길거리에서 누군가 싸우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무거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그 상황을 온몸으로 복제해서 체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30살 직장인 은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은수 씨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다들 즐겁게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은수 씨는 파티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되어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 A는 웃고 있었지만 은수 씨의 눈에는 A의 눈가에 서린 짙은 피로와 공허함이 보였습니다. 건너편 친구 B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그 말의 속도와 톤에서 지독한 열등감과 불안이 느껴졌죠. 이 모든 감정의 소음들이 은수 씨의 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은수야, 왜 그래? 안 즐거워라고 물었지만
은수 씨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해라고 말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은수 씨는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서라는 핑계를 대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웠을 때야 비로소 은수 씨는 안도했습니다. 남들은 은수 씨를 분위기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은수 씨에게 그 시간은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은수 씨가 느꼈던 고립감은 사실 감정적 과부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남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야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내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것인가? 만약 타인의 감정이라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의 슬픔을 인지하지만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질 의무는 없다. 이 인지적 분리만으로도 뇌의 통증 회로 활성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차단을 활용하세요. 정보 처리가 너무 많아질 때는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구석으로 가서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시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단 1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도 과열된 전두엽을 식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그 외로움을 무기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영어에는 혼자 있음을 뜻하는 두 가지 아주 매력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론리니스와 솔리튜드예요. 우리말로는 둘 다 외로움이나 고독으로 번역되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론리니스는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소외감입니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전대상 피질이 똑같이 반응하는 상태죠. 즉, 뇌에게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느끼는 물리적 통증과 다를 바 없는 고통입니다. 반면 솔리튜드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즐거운 고독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내면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상태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로움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론리니스를 생산적이고 평온한 솔리튜드로 치환하는 연금술이에요. 세계적인 창의성 연구자들은 위대한 업적의 공통점으로 침묵의 시간을 꼽습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될 때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비로소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로 엮기 시작하거든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깨달은 것도 패스트를 피해 고향 집에서 고립되었던 2년이라는 시간 덕분이었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특허청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던 고독한 시간 속에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지독한 고독은 사실 여러분의 뇌가 거대한 통찰을 빚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숙성시키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35살의 카피라이터 선우 씨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혼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라는 자책으로 시작했던 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같은 본질적인 질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3시는 선우 씨에게 더 이상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뇌를 100% 가동할 수 있는 신성한 실험실이 된 거죠. 선우 씨는 이 시간에 힘을 빌려 업계에서 인정받는 놀라운 기획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우 씨처럼 외로움을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독의 이름표를 새로 달아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올 때 또 외롭네라고 말하는 대신 드디어 나만의 딥워크 시간이 왔구나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보세요. 언어는 뇌의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능동적 고립의 의식을 만드세요.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특정 조명을 켜거나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거나 일정한 향을 피우는 식이죠. 뇌에게 이제부터 외부 세계와 연결을 끊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거야 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창조적 결과물로 연결하세요. 깊은 생각은 머릿속에만 머물 때 우리를 갉아먹기 쉽습니다. 그것이 한 줄의 문장이든 작은 그림이든 혹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깊은 사고를 밖으로 꺼내 물질화하세요. 이때 뇌는 비로소 고립의 통증을 잊고 성취의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독이 아름답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북적이는 인파가 아니라 단 한 명의 깊은 울림이죠. 심리학에는 사회적 기초선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를 기본 상태로 인식하고 혼자 있을 때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본 상태는 단순히 옆에 누가 있다고 충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호 주관성, 즉 내 마음의 깊은 층위와 상대방 마음의 깊은 층위가 맞닿을 때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100명의 얕은 지인보다 나의 이 복잡한 내면 세계를 단 10%라도 이해해줄 단 한 사람과의 대화가 뇌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휴식이 됩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자신의 깊이를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깊이를 숨기고 평범한 척 연기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얕은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만 모여들게 되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발견될 수 없다. 여러분이 등대라면 불을 밝혀야 저 멀리 폭풍 우속을 헤매는 다른 배들이 여러분을 보고 찾아올 수 있어요. 욕을 먹을까봐 혹은 오해받을까봐 불을 끄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될 거예요. 32살의 개발자 성훈 씨는 전형적인 고립된 천재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주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고 자신의 그 괴짜 같은 생각들을 가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보면 너 진짜 특이하다 라고 할 법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석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독자에게 메일이 온 거예요. 성훈 씨, 당신이 쓴 코딩과 실존주의에 대한 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을 누군가 글로 써준 것 같아서요. 신뢰가 안 된다면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만났고 성훈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면을 쓰지 않고 3시간 동안 대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훈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파동을 정확히 쏘아 올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여러분도 취향이 아닌 가치관의 비콘을 쏘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라는 말은 아무런 신호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영화 속 인물이 극한의 상황에서 내리는 도덕적 선택의 고뇌를 보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를 공개할 때 같은 필터를 가진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또한 거절당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진지충이라고 비웃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부족이 아니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들에게 쓸 에너지를 아껴서 여러분의 진짜 동료를 찾는 데 쓰세요. 이제 이 방대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첫째,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을 8K 초고화질로 보고 있고 그만큼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남들보다 더 빨리 지칠 뿐입니다. 둘째, 외로움은 고귀한 형벌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어둠 속을 응시하던 감시자의 본능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셋째, 고독을 무기로 만드세요. 고통스러운 론리니스를 창조적인 솔리튜드로 바꿀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 없던 통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많이 알수록 더 깊게 생각할수록 당신의 주변에는 사람이 줄어드는가? 이제 그 답을 아시겠나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줄어드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이상 얕은 대화와 가짜 관계에 안주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작은 항구를 떠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고립된 게 아니라 나만의 우주를 빚어내는 중이다. 오늘 밤 외로움이 여러분의 창문을 두드린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그 외로움이 전하는 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떠오른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파동을 쏘아 올리는 첫 번째 등대가 되어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밤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깊은 생각의 이면을 탐구하는 심리인사이드였습니다. 당신의 그 깊고 고요한 고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